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탈원전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표현을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바꾸면서 당장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중립 원칙과 결과에 대한 존중,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공론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 참여단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사 중단 결론이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자신감이 더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 진영에서 공론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2조 원대 공사 매몰 비용 등을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울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 재개 결론이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일시적 중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오히려 매몰 비용 등에 대한 비판과 탈원전 공약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털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새로 시작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결론이든 존중하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정 문제를 논의합니다. 수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잦은 탈당을 설득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더는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가장 모범 답안이고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권고대로 탈당을 권유할 가능성이 큰데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자동 제명됩니다.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 핵심 의원들 징계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결별을 마무리하면 다음 달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과 국민의당 사이의 통합 논의도 더불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통합 의견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 오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혹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 기반과 정체성이 달라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다 한국당과 통합을 앞둔 바른정당의 몸값 올리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 극복이 새 야당의 공통 과제인 만큼 야권의 새 판짜기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원 임무과장이 RAVS란 스마트폰에 특화된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 2014년 11월입니다. 그해 12월 국정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연구사업이 시작된 2015년 1월부터 2년간 진행된 국보연의 스마트폰 보안기술 연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곳곳엔 악성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것에 대해 방어하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가 감청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보연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임 과장 등 국정원과 함께 연구사업을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오해가 살만하게 그런 과제를 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해당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정치권에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랄까 이런 게 하나 딱 터졌는데 국민의당이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예. 정당들은 다 해요. 예. 뭐 민주당도 하고 자유한국당도 하고 정의당은 못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게 당 내부 문건인데 밖으로 유출이 됐다는 거죠. 예.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된 걸까요? 유출시킨 걸까요? 시작부터 그 의심스럽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형식은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유출이 돼버렸어. 어떻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예전에 이명박근혜 정권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있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흘립니다. 모 관계자 이름을 통해서 흘려요. 여론을 떠봐요. 여론이 막 극하게 반발하면 아니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나가버렸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스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계 개편의 코어 이게 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따 이야기가 다 나오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당과 합치는 것이 국민의당의 선택지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단독으로 있으면 지지율 5%에서 그냥 계속 밑돌고 있고. 그럼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존재감도 확인해야 되고 당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냥 있자니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반작용이라고 보는데 바른정당 다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잖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지지율은 민주당 49.3. 물론 이제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이래요. 자유한국당은 15.0, 국민의당은 6.4, 바른정당은 6.8 이 정도 현재의 지지율인데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통합했을 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을 때 이 상황을 설정해놓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너지가 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했을 경우에 54.6%로 두 당 지지율의 합보다 1.1% 하락합니다. 저도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 표현은 분명히 MB계 지지율이라는 게 있어. 친박당인 박근혜 당은 못 찍겠는 사람들 중에 안철수가 하고 있는 국중주의, 사실 안철수의 국중주의는 지난 총선 때부터 그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건전한 보수표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권 분열도 만들어주는 그 효과를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지지율을 합쳤을 때 빠져나가 버리는 표가 있더라 이런 거고. 두 번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경우에는 26.3%로 4.5포인트 상승합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합보다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기존 체제 정당 지지율의 합보다. 다음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19.7%로 6.5%포인트 상승합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합치는 것보다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것이 사실상 더 효과적이다는 거죠. 거의 20%니까요. 근데 이걸 국민의당의 싱크탱크,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민주연구원이고 원장님은 우리 김민석 원장님이신데 국민의당의 싱크탱크가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국민정책연구원. 거기서 지난 13일에 14일 날 동안 여론조사를 한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안철수예요. 지금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면 국민의당에서 당 혁신 개혁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현재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을 일괄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일괄 사퇴하라고 그랬다기보다는 일괄 사퇴하려고 하는 안을 당 혁신안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미리 새나가가지고 지역위원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게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저런 걸 하려고 할까? 봤더니 오늘 여론조사가 새 나온 것이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당과 당대당 통합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꼭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지역위원장들이 자리를 내놔야 다른 그게 민주당이든 그렇죠. 바른정당이든 누구든 합칠 때 편해요. 예, 그 자리 배분을 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차려버린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선 이게 뭐냐?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대선까지 열심히 뛰어넣는데 지금 니들이 나를 버리는 거냐 해서 나온 토사구팽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철수가 그냥 인정하고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봐요. 내가 5년을 정치를 해보니 사실 저는 보수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지지자 여러분 해서 보수의 스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미 보수의 스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아닌 척 하잖아요. 말로는 뭐 민주 진영에 있는 어떤 그 스펙트럼을 포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쥐고 있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뭐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투항했던 것처럼 그 딱딱 정확하게 인정하고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 실수했네요. 오늘부터 보수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58.6이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율이 20.9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민주개혁 세력 입장에서 국민의당 지지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해버리고 그리고 중도 또는 보수에 있던 사람들 표가 모아지면서 20.9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도 우리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만 합쳤을 때 지지율만 보면 뭐가 시너지가 별로 없는데 국민의당이 보수로 빠져나가 버리면 국민의당 지지하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민주개혁의 표들이 민주당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8.6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쪽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붙어주길 바라지. 당연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막 다수 들어와가지고 분탕질 치는 걸 못 보겠다. 절대 받지 마.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와 박지원의 차이 같은 거죠. 박지원은 국민의당 선수로 전남지사를 나가고 싶어요. 참 그분 욕심 많아요. 네. 차기랑 동갑인 이부영 의장이 수년 전에 정계 은퇴를 했어. 난 더 이상 정치에 머물면 안 돼. 나이가. 네. 이분은 뭔가 체력이 좋으신가?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이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길을 내줘야 되는 분인데 언제까지 정치를 계속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저는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면 사실 이 말도 제가 웃긴 게 예전에 예측이 됐어. 그것도 예측이 그냥 예측이 나고 혹시나 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이랑 합당하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으로도 기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마음이 속는 마음이 들켜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는 독자 세력화 그 국정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썩어버린 보수, 썩어버린 민주 이 사람들과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제3당 다당제 설파론자, 옹호론자, 찬성론자, 맹신론자 안철수가 그런 지점에서 자기가 국정주의라는 센트럴리즘이라고 하는 저스트 센트럴리즘 얼티메이트 센트럴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의 생각은 자기는 지역구가 전남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쳐버리면 아 그래 니들이 보수정당하고 합친단 말이야. 어떻게 해. 이명박이 끄러기들 남아있는 당하고 합치냐.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질 건 뻔하잖아요. 이런 논의 자체가 박지원한테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불쾌하죠.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쪽에도 약간 질력난 느낌이에요. 질력났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제 안철수가 MB 아바타입니까는 하는데 숨겨진 아바타니 다수의 구성원들은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떠오르던 2012년에 안철수 까기 엄청 바빴어요. 뭐 다 거짓말이고 뭐 군대 안 갔다고 좀 무릎팍도 서저저 막 변희재가 제일 일차로 공격했던 게 안철수였잖아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총선 때 보니까 안철수가 데리고 들어온 애들 보니까 막 이태규라든지 해가지고 MB맨들이 막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MB맨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명박을 모시고 있던 자들이 정당을 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갈까요? 새누리당으로 갈까요? 국민당으로 갈까요? 의견 타진 안 해봤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철수 가서 도와줘? 이런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고 문재인을 제외한 안철수라고 하는 대선 주자가 필요했던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 사실상 MB게임이 드러난 안철수를 데려다가 대선 후보로 모시고 탈당해서 분당해서 당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질력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보수를 폄하하고 있는 그 수구 적폐정당 사람들한테도 질력이 났지만 이 민주개혁 세력들한테 당내에서 약간 좀 인정받지 못하고 막 겉돌다가 빠져나오면서 지지자들한테 뭐 매번 비난받고 그러면서 후보 지지율은 뚝 떨어지고 당 지지율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력이 나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거대 정당으로 돌아가서 소수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그래도 몇십 명 있는 국회 교섭단체의 대표가 되고 싶은 안철수 입장에선 유승민이 들어와 주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종편 시사 패널들이 얼마나 허접한지 제가 그거 보고 느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 바른정당이 탈당해 나가면 유승민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게 없다 이래요. 저 새끼 뭐라고 왜 저러는 거지 했더니 논리가 그거야. 그러면 동정표가 바른정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개소리지. 뭐냐면 그때 13명이 탈당해 나갈 때도 동정표라고 하는 게 유승민한테 얼마나 들어왔어요. 일시적인 검색어 순위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숙권할 수 있는 사람한테 찍어주는 거야. 사표 방지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이득이 돌아가냐고. 지금 뭐 탈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잃어요. 근데 국회 일정을 논의할 때 선수로도 끼워주지도 않아. 원내 교섭단체에 지금 4개 당이 있지만 뭐 국회의장이 모여가지고 국회 일정 합의하고 뭐 할 때 원내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이 가가지고 다 그 일정을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안철수가 이 제3정당, 그러니까 다당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확인했다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데 이런 말이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거예요. 4개의 당, 그러니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당 이렇게 4개의 당을 두고 요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어떤 걸 지지하실래요 물어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은 3개의 당이 되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질문을 할 때 4개의 대상 중에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3개의 당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놓고 그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장난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건데. 예. 굳이 갖다 붙이자면 2개 당인 양당제보다는 많은 3당제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에. 예. 뭐 거기다 정의당 포함하면 그게 4당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예,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선거제도를 고쳐서 소수 정당이 당당하게 어떤 국민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게 그런 논의가 훨씬 더 다당제로서의 의미 있는 이야기지. 그냥 억지로 정치적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 현상을 보고 이게 자기가 내가 다당제를 구현해낸 사람인 양. 내가 다당제의 주인공인 양 이야기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네, 어떻게 실망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여론조사의 의도가 다당제라는 걸 전제하에 여론조사를 해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라고 물어놓고 해석을 할 때 국민들의 양당제 열풍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다 진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 보여요. 정치권이 어수선해지는 게. 그 척발점은 사실 박근혜부터거든요. 박근혜가 구속 연장이 되느냐 안 되냐를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기점으로 잡았어요. 구속영장이 연장하는 것을 발부를 하게 되면 그때 시점에서 이제 친박청산의 어떤 타이틀만 갖고 박근혜 출당시키고 최경환 그리고 서청원 정도만 출당시키고 우린 친박청산했어? 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네. 어찌됐건 간에 홍준표가 박근혜를 쳐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른정당을 흡수하는 거예요. 왜? 바른정당에서는 박근혜가 싫어서 나간 그런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김무성이 막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싶어 미치겠지만 함부로 결행 못하는 이유가 명분 없다는 소리를 비난을 엄청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행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 다 자유한국당을 보내놓고 지만 지금 남아가지고 티켓은 이미 자유한국당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타고 싶은데 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한테 좀만 기다려봐봐. 따라오는 사람들 나 돌았다고 지금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언젠가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박근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그것을 빌미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도 홍준표에 비해서 박근혜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공격해도 박근혜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결국 그 시작은 지지율 때문인데 막 15% 지지율 나오고 어쩌다 때는 뭐 20%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합쳐놓으면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을 막 모욕줘가면서까지 바른정당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모욕해가면서 짓누르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유승민 쪽에 응답을 하니까 바른정당은 당대당으로서 당신들의 가치를 인정해요.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 마찬가지로 의석수가 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똑같아. 어쩌면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적 자구책으로서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4월 달에나 6월 달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가 있다고 치면 사전에 정치작업은 올해 11월, 12월 달에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바른정당도 유승민이 출마하겠다고 한 전당대회가 11월 달, 다음 달에 최대한 빨리 여는 거거든요. 전당대회로 뽑은 이혜원이가 빠져나가고 나서 바로 사실상 여는 거예요. 한 달여 만에. 그 정도로 빨리 정치 일정이 빨라졌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고 보면 지지율이 올라갈 생각이 택도 없이 안 해.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지지율이 똑같아요. 5%에서 0. 몇 프로 왔다 갔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짓. 국민의당 당원들만 지지해도 나오는 그런 거. 확장성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물어보고 싶겠죠. 그 유승민이요. 네. 안철수와 세트 플레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거의 동시에 지금 안철수가 주호영을 만났다 그러거든요. 네. 바른정당의 지금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그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 안철수하고 유승민은 거대 야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 쪽의 협공을 피하지 못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두 사람, 유승민, 안철수가 세트 플레이로 약속 겨루기 같은 걸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던 국회의원들 중에 TK 쪽은 빼더라도 대체적으로 바른정당으로 온 사람들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거든요. 자유한국당으로 가도 별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무조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으로 최소한 당 대표급에서는 서로 합의가 된 게 아니냐. 합당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호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뭔가 굉장히 좀 곤란해지고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양당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사람들한테 일단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시켜줘요. 여러 가지 인지를 시키는데 하나는 얘들이 합당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합당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있구나. 시기의 문제지 일단 의도는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죠.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시켜주는 것과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정당과 정당 간에 우리 지지자들이 어떤 정당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건데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 올라간다는 건 말 안 하고 있잖아. 오히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올라간다는 거를 말 안 해주고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고. 그런 관점에서 안철수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저는 이게 계속 실현될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못 따라가죠. 그러면 사실은 찢어가는 게 이렇게 찢어지겠죠.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가는 바른정당과 남아있는 일부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가고 싶어 해서 지금 오매불망하고 있는 그 남아있는 일부와 바른정당과 합치고 싶어하는 안철수계 일부 이런 식으로 정계 개편이 되는데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은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가려고 하나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천홍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 쪽으로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자기 지역구를 잃게 되는 측면. 그래서 안철수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호남 무소속 연대가 탄생하면 다당제가 떠실현된. 안철수 화이팅. 자, 다음에 무서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메르스 기억하십니까? 메르스? 머스라고 하는 그 발음을 막 시전했던 메르스. 낙타고기가 위험하다고. 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때 참 메르스 사건 때도요. 뭐 메르스 사건으로 적발해서 뭐 탄저균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박근혜 씨 전파살 있었어요. 우리가 했었지. 낙타유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병석에 갑자기 누웠다는 둥. 뭐 그게 또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는 그게 또 마약이었다는 둥. 그 진실을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메르스가 이제 막 계속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고 메르스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사망자가 50명인가 넘어갈 때쯤에 메르스 유족들이 이제 다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만 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체위기 같은 걸 보내죠. 국가기관이 뭔가 제대로 된 걸 안 해가지고 그때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박근혜 지지율 깎아먹는데 아주 일조했던 게 박근혜 정권의 무능. 거기서 박원순 시장이 치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정권과 차별화된 거 보여주고 그랬죠. 근데 그 메르스가 이제 사망자가 막 50여 명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유족들끼리 이제 협의체를 같은 걸 만들어서 정부와 이제 대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유가족 모임을 막아라 하고 지시를 했던 게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독재 국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유가족을 대응하는 방식하고도 너무 똑같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이게 의심이 아니라 점점 확신이 되면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저는 박근혜가 메르스를 들고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저는 의심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수행 인원이나 그때 박근혜가 아팠던 것도 분명히 그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약보다는. 그리고 최소한의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같은 건 해줬어야 되는데 이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또 다른 사회적 참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사회적인 공포도 굉장히 많이 심어줬었기 때문에. 당시 거의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포 영화의 어떤 무대가 된 것 같은 느낌. 네. 그때도 세월호 때랑 마찬가지로 공연계라던가 이런 쪽들은 완전히 다 취소 행렬 이어지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의료 사고 외에도 전반적으로 국가에 준 피해가 엄청났는데 이거를 대책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때도
경우도 암 선고를 받고 치유하고 있던 사람이 메르스로 걸려서 어쨌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염까지 시키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열해요. 보면 사실상이요. 지금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사태들, 국가의 무능 또는 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무능해서 누군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그게 국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만기에 급급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살려야 한다 쇼는 왜 하냐고요 도대체. 그것도 쇼였다는 게 드러났죠 나중에. 네. 살려야 한다. 정말.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좀 무식하다고 느껴지는 게 유가족들, 그러니까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그 어떤 대표자를 세우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소통이고 이게 독재국가에서 통신망 자체를 다 들여보지 않는 이상은 그 지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거거든요. 모임화한다는 건 어떤 뭐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시청에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 나누면서 연락하는 건데 그거를 막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머릿속에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던 걸까요? 같은 그 처지에 있는 유가족들끼리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나?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세월호 사건의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박근혜가 결국엔 탄핵된 것의 대표적인 힘은 저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 분들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는 사람 없다.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바고.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결국은 박근혜를 무너뜨릴 거야가 제 생각이었고요.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광장에 나갔을 때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보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저분들을 대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미안했던 대상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가열차게 박근혜랑 싸우게 하는 효과를 줬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잃어버린 부모한테 대놓고 내가 뭐 더 억울한 게 있을까.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지금 이게 2015년 5월 달이니까 세월호 사건 1년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세월호 유가족분들 유민 아빠네 누구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근혜랑 싸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당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실타래가 잘못 얽힌 거죠. 우리가 지금 세월호의 의혹을 계속 풀고 있기는 한데 그게 무능론이라고 하든 또는 의도적인 고의 기획적인 거든 간에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세월호 7시간 동안에 그것을 뭐랄까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가 삭제되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른 방송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정말 삿도하다면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꾸준히 정책적으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케어하고 진상규명하게 해주고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는 표시도 만들어주고 이를테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박근혜가 정말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그 세월호 사건이 나서 304명이 죽었다면 세월호 유가족들 한 번 부르고 이러는 건 전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의미 별로 없어요. 새누리당의 뭐 자기 친박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또는 그 지도부가 올라오면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의 여지 없이 진상규명하게끔 도와주세요 해서 뭐 국조이나 특조이나 이런 거 하면 도와주고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무슨 조형물 뭐 개막 같은 게 있으면 작은 행사지만 본인이 직접 나타나고 그러면서 계속 안아주고 케어하면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아이들이 죽기는 했지만 대통령은 정말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진상규명도 해주고 뭔가 많은 걸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면 박근혜는 탄핵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특조위만 봐도 그렇잖아요.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위원으로 꽂혀가지고 온갖 방해해서 결국은 끝까지 날려버려요. 마지막에 예산 주지도 않고 공전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것을 다 시간표라고 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 임기 종료 끝.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 났는데 아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사실은 그때가 아니었다라고 나올 정도로 그 모든 건 건건이 유가족들 불러서 눈물을 흘리고 기억들 아십니까? 지금도 그 유가족 어머니 한 번 불러다가 자기가 부축하고 막 하고 이런 생쇼를 했다고요. 그 이후로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따뜻한 눈길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면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대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유족끼리 서로 간에 어떤 단체 만드는 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럼 뭐야? 무슨 뭐 어마어마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피해자들을 어떤 식으로 격파하냐면 예전 방식이 박정희 때가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1대1로 해가지고 대충 협박해서 끝내고 마무리해 끝 사건 다 끝났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었다고요. 그 민주화 유가족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국정원 그 당시 안기부의 활동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였죠.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시신을 다루는 어떤 방식이나 유가족하고 이제 협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1대1로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대1로 이렇게 다 보상하고 이 무마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가족들끼리의 조직화 자체를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박근혜의 어퍼 같은 건데 댓글 공작으로 탄생한 정권의 한계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건 여론 조작이잖아요. 지들 말로는 여론 조성이에요. 우호적 여론 조성. 우리가 보기에는 여론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비서실은 온통 무슨 사건만 나면 여론이 어떻게 가는 건지 궁금하니까. 근데 나쁘게 여론이 나오고 있거나 그러면 그 대형팀들, 사실상은 그 모든 하부 조직은 댓글 부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호적 여론 조성하라고 내리는 거예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발생. 여기에 뭐라고 내렸냐면은 차제에 이를 종북 세력 척결 계기로 삼는 언론 보도와 비판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그렇다니까요. 언론사 보도도 자기들의 그 어떤 통치 개념, 뭐랄까, 언론사의 인맥이라든지 사실상의 자발적 구역도 있으니까 그래서 언론사들한테 말이 보도자료지 협조 요청 같은 걸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다. 정평 같으면. 지상파도 마찬가지였고. 이쪽에는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언론 보도를 일단 우호적으로 내고. 그러니까 리퍼트는 지금도 그 사건 좀 미스테리긴 한 게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분이 자기는 지금도 끝까지 안 하고 있다고 우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거를 아예 정북 세력들이 지금 한미 관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려고 우호적으로 막 그래서 경찰이 가서 엄청 털어요. 이 사람들 뒤에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단독으로 진짜로 뭐를 했는지. 배후에 누가 있어서 이거를 조작했는지. 배후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병 들고 늙으신 분을 조작해가지고 리포트한테 칼질하고 오라고 누가 시키겠어요. 개인의 신념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런 관점에서 그거를 자꾸 여론 조작의 용도로 써먹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하나 나면 그렇잖아요. 좌파 진보 단체 중에는 뭐 실제로 북한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얼마 있다 이런 보도가 막 쫙 나오고 그러면 하부 조직인 댓글팀 이런 데서는 거기다가 맞장구 댓글 달고 기회에 빨갱이 놈들 착 청소해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댓글 달면서 계속해서 언론사와 하부인 인터넷상의 여론 조작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세뇌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저는 좀 이상한 느낌으로 받았는데 그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들이 이 권력을 영원히 누릴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듯한 그 느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꼈던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이명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5년 2월부터 16년 5월까지 1년 3개월 했거든요. 비서실장을. 근데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비습 사건에 대해서 마차님 읽어주신 것처럼 차제 이걸 종북 척결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말 자체, 그 뉘앙스 자체가 나는 몇 년 후에도 계속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기본 방침이 되도록 조치해라는 거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게 진짜 그런 속성을 가진 건지 한 번도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건지 그렇게 자기 이 자리에서 내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건지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이야기가. 그때 그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그때도 귀족노조 기득권 지키기라는 점을 부각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포털 같은 데서 기사 댓글로 봤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청와대 발이었던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팟캐스트가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KBS, MBC를 비롯한 지상파와 조중동 종편들이 장악되어 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무서운 것도 없었지. 설마 쟤네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관심이나 둘까? 이런 생각에. 그때 제일 무서웠던 건요. 그때 그 황선 씨 사태 기억들 나시죠? 황선 씨하고 그 신은미 씨하고 콘서트 때. 그때 그 논란 그래가지고 또 염산 뿌리는 그런 거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도 황선 인터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팟캐스트에서. 제가 합시다 그랬어요. 인터뷰를. 그리고 났는데 그래도 열심히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에 그 황선 씨의 어떤 그 신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인터뷰를 해왔는데. 그게 여기서 녹음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자마자 MBN이 바로 목소리를 따다가 황선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드립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사건도 그런 거였어. 친북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왜 그 간첩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친북 인사 간첩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는 게 친북이에요. 그럼 북한에 이제 직접 무슨 어떤 행사 그것도 민주정권 때 정부 차원에서 북한 왕래를 일부러 이렇게 하게 했으니까 민간 교류 차원으로 민간 교류가 돼야 통일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느낀 소감은 뿔 달린 도깨비 이런 것도 아니고 어쩌면 도만강에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
평양에 있는 맥주가 맛있더라. 이런 것들을 친북 찬양으로 돌변시켜가지고 엮어버린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예. 예를 들면 북한은 그런 식이고 아차님이 프랑스에 가면 정말 무슨 와인이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친불 매국노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예상했던 바. 국정원이 하는 것도 분노스럽고 청와대가 하는 것도 분노스럽고 그래도 일견 이해되는 건 정당이에요. 정당에서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일견 이해가 된다고. 청와대 이 새끼들이 할 짓이 없는 게 정권 지키기만 급급한 거예요. 메르스 사건 나서 사람들이 수십 명 죽었는데 그 유가족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할 짓입니까? 알겠고요. 최근에 보니까 박근혜 탄핵 후에 청와대 서버가 82대, 82대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난 이거 정말로 분노합니다. 예. 정권은 연장선상에 있어야 돼요. 국가기관이, 그것도 청와대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잖아요. 국가의 모든 것들. 예. 근데 그 서버를 통째로 깨끗이 비워버려. 비운 정도가 아니죠. 폐기를 한 거잖아요. 하드디스크만 빼가지고 어디다가 뭐 불태우고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 하드웨어 자체를 통째로 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당시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실무자들까지 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회사에서도 인수인계 안 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서버를 폐기하고 갔다. 그럼 이거는 고소당하고 난리 날 일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탄핵안이 통과된 뒤 20일 후에 12월 19일 날 청와대 서버 22대 폐기했고요. 이게 박영수 특검이 수사 시작한 지 8일만.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특검이 청와대 간에만 했는데 청와대 문 앞에까지 갔다가 안 됩니다. 그 황교안이 그걸 불허했어요. 보안 시설이다 이런 들어갔고 안 되겠네. 언젠간 들어오겠네 하면서 아까 말한 비워버리라는 말이 지웠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서버가 있는 공간을 드러내버리는 거야. 서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탄핵이 결정된 다음 날 4월 17일 날에는 서버 60대가 또 폐기됐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될 때까지 끝까지 남겨놨던 게 서버 60대는 탄핵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맞았어요. 갖고 60대는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에 남았던 이 서버 60대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범죄성 있는 자료는 12월 29일 날 그러니까 22대 폐기될 때 중요한 자료는 폐기할 이유가 없잖아. 자료라는 게 잘한 거면 일부러도 알리려고 하죠. 그렇죠. 범죄성이 있는 건 22대였었고 지금 60대가 폐기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22대의 불법성보다는 좀 덜하지만 뭔가 정무적 사안, 정책적 판단으로 보기에 애매모호한 것들을 폐기시킨 거라고 봐요. 아,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뭐 범죄의 증거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역사적인 기록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없애버렸다는 건 이 법적으로도 죄가 되지만 이 역사적으로도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죄예요, 이거는. 죄라는 것보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물어야 되죠, 그러면? 서버가 폐기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그러면 야스님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거를 폐기를 지시한 자, 그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 다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박근혜가 뭘 알겠어요. 네, 박근혜는 여기까지 뭐 결정하고 말고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자 한 명 있잖아요. 누굴까요? 김기춘요? 아니죠. 그때는 우병우? 김기춘이 비서실장도 아니었는데 우병우라고 봐야겠죠. 우병우가 그걸 주도했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파색이 뭐 여러 대 사서 갖고 갔다 민정수석실에 들락거릴 때 엄격한 보안 장치가 있어가지고 서류 한 장을 갖고 나오면 삐 소리 나게 걸리겠다 이렇게 그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병우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고 우병우는 박근혜 거의 탄핵 전까지도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박근혜가 우병우 경질 안 시키려다가 결국엔 더 망가진 거거든요. 탄핵 국면에서도. 그 외에 또 누가 있느냐. 이재만 총무비서관. 이재만은 지금 이제 청와대에 가면 이정도 총무비서관이라고 그 자리에 청와대 살림 맡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계 안 주시는 분. 시계 안 주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정도 비서관이 영리해요. 실제로 정치인들한테는 안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인들 초대받아서 오잖아요. 대통령하고 뭐 면담한다든지 하면 다 주는데 수제로 제작하다 보니까 시계가 부족하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이렇게 자리 만들잖아요. 식사 자리, 만찬 자리.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이 장난 삼아서 인식해 주세요 막 하면은 대통령이 저도 못 잤어요. 그럼 누가 거기다 대놓고 나도 달라고 말을 하냐고. 바로 그 자리가 총무비서관인데 이재만일 수도 있고 뭐 정호성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제 잡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재만이나 뭐 우병우라든지 또 그 안에 또 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봉근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상하게 안봉근, 이재만은 의료 게이트에 법원 출석한 거 빼고는 지금 보도에 나오고지도 않고 좀 이상하긴 해요. 일단 뭔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없앴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성이 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증거인멸의 죄가 굉장히 경미하게 다뤄지잖아. 그러면 증거를 없애고 말죠. 더 큰 범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증거인멸은 무기징역에 준하는 정도에 아주 확고하게 뭔가 못을 박아놔야 증거인멸을 못하는 거죠. 대상 범죄와 상관없이 증거를 인멸하면 기본값을 굉장히 높여놓으면은 이제 증거인멸죄를 무서워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상한 아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버를 그냥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저쪽에 실드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국가기록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했기 때문에 서버가 필요 없었다고 실드 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왜 실제로 폐기를 하냐고요. 그냥 초기화만 해도 돼요. OS 다시 깔아서 그냥 초기화만 해도 되지 그를 다 끄집어내서 폐기할 것까지는 없거든요. 디가우징할 기술적인 것이 없었다. 자, 알겠습니다. 책과 가을이 머무르는 곳으로 힐링 여행. 힐링을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은 바쁜 일상에 지친 나에게 스스로 독서 휴가를 주면서 힐링하자. 북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세종은요, 선선한 가을이 되면 관리들에게 특별한 휴가를 내렸대요. 궁에서 떨어진 산속에서 휴식하면서 책에 집중하는 사가 독서죠. 경기도 파주, 강원도 속초, 전남 고흥군, 그리고 제주도 제주시, 책과 여행이 합쳐진 새로운 숙박 공간으로 오락시설은 없는데요. 적게는 수백 권, 많게는 몇만 권의 책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좀 된다 하면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 문제긴 한데요.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책을 통한 소통과 휴식을 북스테이의 운영자의 개성과 다양한 도서 또 여행자의 이야기가 모여서 또 하나의 책이 되는 모습으로 힘들 때 힐링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쌤. 반갑습니다. 한창섭입니다. 네, 한 주 사이에 기온이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PD님, 몸은 괜찮으세요? 컨디션? 저는 겨울을 엄청 좋아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 거를 막 설레면서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반팔? 심지어 양말 안 신고 다니는 거. 겨울이 정말 좋아요. 겨울이라는 느낌은 뭔가 계절 자체가 휴식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옴짝 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마차님도요? 저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싫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가을은 짧고 네, 봄, 가을은 너무 짧아서 봄, 가을 옷을 다 입지 못하고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졌어요. 우리 한쌤은 어떤 계절이 좋으세요? 저는 평범하게 그냥 봄이 좋습니다. 저도 봄이 좋아요. 제 생일이 있거든요. 아, 네. 힐링으로 요즘에 힐링 북스테이가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만의 힐링 방법 있으십니까? 우리 PD님은 어떤 힐링 방법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다 해봐서 사실 이것저것 힐링 된다 생각이 드는 건 없고요. 저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담배 한 가지 피우는 거. 그만큼 유료가 되는 걸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깊게 이렇게 들이마시는. 네, 바람이 조금 불어줘야 돼요.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하나를 피워 물고 평상시 때 한 1, 2분 걸리던 거를 5분에 걸쳐서 깊은 호흡으로 담배 연기 쫙 내뿜고 멀리 바라보면 그만큼 힐링되는 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피셔야 돼요. 아파트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PD님은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감칠맛 나게 하니까 이 애청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뭐가 감칠맛이 요리예요, 제가? 요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뭐. 다음에 요리 강좌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 한쌤은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하세요? 저는 옥상에 그 나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가꿔주고 물 주고 풀 뽑아주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나는 책으로 힐링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책을 보다가 네네. 이제는 이제 한 2시간 넘게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네. 제가 그 도시농사 지은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해년마다 뭘 심고 수확하고 화분도 막 키우고 막 네. 그런 걸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렇게 올라가갖고 네. 물을 다 준 다음에 담배 하나 피워 물고 그게 힐링하는 거예요. 한쌤은 담배를 안 피시니까 안 피시니까. 네,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요. 그러니까요. 장서봐? 반가워. 인내하겠습니다. 예.
아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너무 추우니까요. 이제 독감 예방 접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마차님, 우리 건강해야죠? 네. 하나만 더. 그러면 그 따지면. 네. 제가 요즘에 그 설파하고 있는 것 중에 고용량 비타민C 처방. 네. 저번에 우리 복지방송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꽁꽁 숨겨두고 있던 자기들이 건강 유지 비결이에요. 네. 돈도 얼마 안 들어. 고려은단에서 나온 고용량 비타민C가 있습니다. 1000ml짜리. 미리수가 기타 500, 기타 1000. 네. 그게 다 미리수의 표시거든요. 비타 1000은 1000ml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타민C가. 네. 근데 고려은단이 고용량 비타민C의 원조예요. 수입의 원조이기도 하고. 그래 유재석이 광고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 100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은단에서 나온 고용량 비타민C를 사요.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600개들이 300개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00개들이 똑같아. 내용물은 똑같고 몇 개 들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300개들이가 보통 2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약국에 따라서 2만 1,000원짜리도 있고 뭐 2만 5천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건 동네 운이야. 복불복이야. 요걸 사셔가지고요. 하루에 2알씩 정기적으로 계속 복용을 하면 네. 다른 건 몰라도 겨울철에 독감, 감기 이런 거는 상당히 예방된다는 설이 있고요. 그 비타민C의 원래 그 목적이 고용량 비타민C의 목적이 항암제입니다. 암 환자들한테 무조건 투여하는 약 중에 하나라서 무조건 드시고 남는 비타민C는 바로 배출되는 그런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드시기를 권해드려 보아요. 꾸준히 먹어야겠네요. 유재석이 항상 광고하고 있는 고려은단.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비타민C 꼭 복용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영화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박찬욱, 제가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 네, 김광석 뒷부분에 우리 클로징에 피디님이 네, 그분 서혜수님이신가요? 그분의 뉴스도 네. 살짝 넣어주시는 센스. 네. 아니 끝까지 안 들었던 분들은 그 끝에 붙이지 않은 편지 음악 뒤에 최근 뉴스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를 모르셨을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장님도? 아니요, 전 끝까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뉴스가 훨씬 슬퍼졌죠.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영화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자세히 아니라 타살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사로 들어간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김광석 씨 돌아가시던 해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영화를 하면서 제가 또 제 친구 윤희를 불렀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트 뿅뿅 날렸다고. 아, 좋습니다. 이분을 한 번 더 기쁘게 해드리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윤희 씨 예뻐요? 예뻐요. 그러면 이제 윤희 씨가 엄청 좋아하겠죠. 예쁘고 요리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네, 필리핀에서 홈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인문학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마차님?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소식입니다. 5위는 블레이드 러너 2049. 라이언 고슬링과 해리슨 포드의 주연인데요. 이번 주에 새롭게 박스오피스에 진입했습니다. 4위는 킹스맨 골든서클, 3위는 곽경택 감독의 희생부활자, 2위는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은 지금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수가 출연하는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고요. 1위는 강윤성 감독의 범죄도시, 마동석, 윤계상 주연인데요. 거의 변동은 없는데 5위에 블레이드 러너가 진입한 것이 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문학 베스트는 특이사항이 없는데 5위였던 지대넓이압이 6위로 가면서 그동안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5위 안에 머물러 있었던 미움받을 용기가 다시 5위로 재진입했습니다. 1년 넘게 이렇게 베스트 안에 꾸준히 들어있기 때문에요. 1위에서 5위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12번째 영화는요. 쇼커트를 한 데미 무어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만 들어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 영화 사랑과 영혼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잘 나가는 샘과 그의 애인인 도에가 몰리는 맨하탄의 아파트에서 행복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고 어느 날 샘이 일하던 중 은행 계좌에 이상한 점을 알게 되고 그의 절친인 칼에게 말합니다. 샘과 몰리는 연극 맥베드를 보고 오던 중에 괴한의 습격을 받고요. 몰리를 지키기 위해 대항하다 그만 괴한의 총을 맞고 죽습니다. 하지만 몰리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샘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몰리의 곁을 맴도는 샘. 샘 자신을 죽인 괴한이 몰리의 집에 침입한 것을 보고 몰리 또한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서 점성술사 오다메를 찾아가고 샘은 오다메가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을 알게 되고 몰리에게 오다메를 통해 위험을 알리려고 하지만 몰리는 오다메가 다수의 사기 전과자인 것을 알게 되어 그녀를 믿지 못합니다. 몰리가 믿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샘 생전에 둘만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겠죠. 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응수합니다. 샘은 오다메에게 동감이야 라고 말해야 한다고 기뜸합니다. 그녀가 샘을 대신해서 전하는 말에 깜짝 놀란 몰리는 비로소 샘의 영혼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오다메는 샘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죠. 자신을 죽인 자는 자신을 제거하고 엄청난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직장 동료 칼에게 매수된 청부살인자. 그런데 칼은 자기가 청부살해한 동료의 연인 몰리에게 노골적으로 치근거리는 등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몰리를 통해 거금이 예치된 구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끝내 실패합니다. 샘은 자신과 유일하게 소통이 가능한 오다메를 시켜서 인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주죠. 그리고 400만 불을 찾아 수녀원에 기증합니다. 오다메, 수녀에게 주기 싫어서 수표를 꽉 잡고 주지 않으려고 했던 표정이 생각납니다. 궁지에 몰린 칼은 자기가 고용해서 샘을 청구살해한 사나이를 시켜 몰리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샘은 지하철에서 만났던 영혼을 찾아가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 등을 어렵게 배우죠. 그리고 위험에 처한 몰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오다메를 믿지 못하는 몰리. 물체를 움직이는 비법을 배운 샘은 동전을 움직여 몰리의 손으로 올려놓습니다. 그제서야 몰리는 샘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죠. 돈이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한 칼은 몰리와 오다메를 찾아와 돈의 행방을 찾지만 악당은 죽게 되고 칼 또한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림자 악령에게 끌려갑니다. 몰리는 천국으로 가는 빛으로 샘의 얼굴을 보고 샘은 마지막으로 사랑해, 항상 사랑했었다 라고 말하고 몰리는 이번에는 반대로 샘에게 동감이라고 말합니다. 몰리는 눈물을 흘리며 샘을 바라보고 샘은 천국으로 가는 빛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고인이 된 패트릭 스웨이즈 그리고 데미 무어,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사랑과 영혼이었습니다. 네, 권선징악을 기반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 영화 볼 때 나이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나 극장에서 보셨다면. 근데 극장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또 케이블 TV 등을 통해서 네. 국민들 중에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도 영화였죠. 미국에서도 초대박이 난 영화죠. 그게 여기서 지금 그 우피 골드버그가 연기한 영담에 오담에 영매 네, 네. 그 영매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텐데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 영산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뭐 시골 사람들이야 먹고 사는 게 좀 힘드니까 자녀분들이 뭐 도예지로 나가고 공장으로 나가고 그 중에 한 분이 원양어선을 탔어요. 근데 원양어선 탄 그 아드님이 원양어선 타는 중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건 지금 생각해 보면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배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알 수가 없으니. 근데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이제 해줘야 잘 산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일단 영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매 역할을 우리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물은 이렇게 다 통하잖아요. 네. 영산 강물이든 태평양의 물이든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그 영혼이 물을 따라온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강가에다가 대나무를 하나 딱 꽂아놓고 할머니가 그 손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가에서 구슬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 연세가 60대 한 중반이었는데 네. 접신 영매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할머니가 60대 중반의 할머니인데 뛰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빨리 뛰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 구슬한 당사자인 그 죽은 청년의 집에 마련돼 있는 마지막 구슬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준비가 돼 있고 할머니가 가장 먼저 뛰어가서 거기에 털썩 꿇었는데 더 깜짝 놀라운 것은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영혼에 관련된 것들을 전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 지금 생각해도 참 되게 묘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죽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자기의 그 하소연을 하는 걸 막 들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영매라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영매 장면은 심심치 않게 우리 또 봐왔죠. 저는 작두 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사실은 이 영매란 게 귀신을 접한다 그러잖아요. 접신한다 그러는데 그런 귀신을 접할 때 이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작두를 그날 정말 새벽부터 갈아요. 막 하는데 정말 이게 딱 되면은 종이를 대면 종이가 그냥 갈라져요. 그런데 거기를 맨발로 뛰어요. 거기서 또 더더군다나. 네, 놀랬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목소리를 또 그 물속에 빠져 죽은 제 그 육촌형 그 목소리를 내면서 그 안에 그 억울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우리 과거로는 좀 불가사의인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본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비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사랑과 영혼이 미국인들에게 종교 간의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 우리가 사랑과 영혼 나올 때가 영화가 그 20세기 후반에 그때 이 뉴 에이지라 그래서 그 사상에 굉장히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 에이지가 뭐냐면 바로 이제 모든 것은 신이다. 그러니까 범신론적이죠. 뭐 일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건에도 신이 있고 어디도 신이 있고 이렇게. 근데 그러한 빙의 현상이란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 모든 사회에서 이 사랑과 영혼을 통해서 교회는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런 영매하는 그런 그 무당집 우리가 말하는 그 무당집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미아리가 성행했다 그래요. 저는 저희 엄마랑 많이 가봤어요. 아니, 저희 엄마는 무남동녀 외딸인데 할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드시고 잘못돼서 그 형상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그걸 불가사의죠. 믿어야 되나 믿을 수 없나. 근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음식은 금기고 집에서는. 그리고 한번 엄마를 따라갔더니 이제 정말 영매 형태로 해서 할아버지가 잘 지내느냐 뭐 보고 싶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제 귀신관이 있어요. 네. 영혼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있을 거다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어요. 인간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좀 중간 다리에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주관은 확고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세계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인간 세계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존재한다고 해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벽도 무시로 통과하고 이 물질에 있어서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랑과 영혼에서처럼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 어떤 원혼을 해결하기 위한 거다까지는 저는 믿는 거예요. 세월호에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일들을 다 보면요. 네. 정말 한 맺힌 영혼들이 진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최근에 왜 박근혜 씨의 구속 연장 기한이 내년 4월 16일까지예요. 누가 그거를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영혼들의 세계는 있지만 인간 세계에는 침범하지 않는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 존재를 너무 무서워하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포심으로 그 공포심 때문에 생활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왜 그 막 점치러 간다 이런 걸 보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것들이 과도하게 자기 자신들을 얽매이는 용도로 해가지고 거기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면 뭔 탓, 못 되면 뭔 탓 하면서 영혼은 존재하지만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네 어제 주진우 만났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안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원래가 제가. 그런데 저는 그 잠을 이렇게 자다가 어떤 영적으로 눌린 것 때문에 새벽에 많이 깨서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냥 성경책 그냥 봤어요. 봤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사실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사람 이름인지 물건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근교로 가면 무등산 봉우리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 2명이서 거기를 광주를 못 들어가게 해요. 당신이 지금 내려가면 광주를 가면 노아의 방주가 시작돼서 광주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무등산 봉우리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 그래서 잠이 딱 깼는데 그날 보니까 2시 반이에요. 네. 근데 그날 새벽에 부모님 기일이어서 우리 동생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동생 네명하고 같이 내려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안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 것도 사실은 뭐 대학원 저는 대학교도 몰랐어요. 그 대학교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다른 대학원을 가려고 원서 내놓고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 가면 무슨 대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갔어요. 꿈에서요? 거기를 보니까 교학과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지원했던 대학원에서 그 대학원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시험 보러 안 왔냐고. 근데 그리고 이제 천국 같은 거, 지옥 같은 거 보여주시고 정말로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대학 이름도 몰랐고 대학원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는 게 지금 왜 그 기독교에서 그런 이야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믿는다는 표현. 믿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종교를 믿는다 이런 개념은 좀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종교를 갖는다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신의 존재를 믿느냐 이거거든요. 네. 저도 신의 존재를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이 영화 속의 사정에 의해서처럼 죽어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인간 세계에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잖아요. 깡통을 팍 찼는데 그 염력을 막 모아가지고 성전 끌어올리고 막 이런 장면들.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 세월호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죽어서 천당을 가지 못하고 한꺼번에 힘을 막 모아가지고 뭔가 막 기적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 방송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저렇게 써놓았던 이유가 사고 나서부터 진짜 첫날부터 써놨던 게 아니고 한 2년 반쯤 지났을 때 써놓은 거예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거. 아이들이 보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돕고 있다고 느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 방송 하러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그런데 많이 다니잖아요. 궁금하니까 찾아가요. 어디가 유명하냐, 어디가 용하냐, 막 이래서. 근데 한참을 다니다가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는구나. 그 전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안 가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긍정적으로 쓰이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방송을 그렇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아이들이 돕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상황에서 안 흔들려요. 심리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우리 방송에 때 점을 보고 왔는데 네. 그만두게 된다더라. 뭐 1, 2년 안에. 만약 그런 데 들었다 쳐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 같으면 하다 보면 네. 좋은 징조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방송을 그만두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고 느껴서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그 첫 시작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전혀 의식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지금 PD님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업보설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업보설이 뭐냐면 이제 왜 자기의 조상들이 잘못 죄를 저질러 놓으면 그 후손들이 받는다. 그게 이제 가장 심한 게 힌두교나 인도 같은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에서 그 4대 신분 계층이 있거든요. 뭐 브라만 계층, 그다음에 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4개의 계층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천민들, 상종하기 어려운 천민들을 이제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저질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체제 수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영화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네. 감독 얘기를 좀 해보죠. 제리 주커. 1950년 3월 11일 미국 위스콘신주 출생. 우리에게 기억되는 영화는요. 사랑과 영혼.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의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제작에 참여했고요. 구름 속의 산책 기억하세요? 카멜롯의 전설 페어게임. 또 발 kil머 주연의 특급 비밀 에어플레인. 각본 기획에 참여했던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의 감독이 형입니다. 데이빗 주커. 그래서 총알탄 사나이에 보면은요. 이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정말 기가 막힌 도자기 씬이 있잖아요. 이 도자기 씬을 패러디했죠. 손으로 도자기를 빚는 게 아니라 발로 빚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우리 멋진 남자 배우 주연 패트릭 스웨이즈. 우리 그때 댄스 영화 할 때 더티 댄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었는데 암으로 2009년 향년 57세 나이로 별세했네요. 1952년생. 그리고 어려서부터 발레에 관심이 많았고요. 영화는 스케이트 타운으로 데뷔해서 87년 춤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티 댄싱으로 스타가 됐고요. 그리고 1990년에는 제리 주커 감독의 사랑과 영혼, 오늘 우리 영화죠. 세계적인 스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으로 시티 오브 조이, 더티 댄싱의 속편인 더티 댄싱 2편의 제작과 출연을 한꺼번에 맡기도 했는데요. 아파서 돌아가셨군요. 네. 그리고 데미 모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헐리우드의 여배우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전 데미 무어를 그렇게 봐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중성적이죠. 물론, 이를테면 이제 맡은 역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겠지만 데미 무어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박희정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저요? 별명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밀고 있는 별명. 저 메릴 스트립이에요. 어쨌든 데미 무어는 좀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보고, 전 패트릭 스웨이즈가 더 데미 무어보다. 패트릭 스웨이즈는요, 그 더티 댄싱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게 네. 저 어렸을 때 20대 때로 기억되는데, 더티 댄싱이란 영화를 보면서 패트릭 스웨이즈가 남자 배우지만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 후에 사랑과 영혼이 나오면서 그 차륵, 아까 막 말씀하셨던 네. 차륵으로 이렇게 도자기 빚는 장면, 물레에서 맞아요. 진짜 그건 패러디 엄청 많이 됐어요.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해보고 있네. 이게 그 장면 하나만 갖고도요, 한 2시간 정도의 대화가 가능한 썰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 접촉 스킨십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동들 중에 정말 표현하기가 좀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같은 손가락으로 그 물컹한 물체를 같이 만지면서 느끼는 사랑이라는 건요. 네. 그 미시적 관점에 남녀 간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소중한 어떤 생체정보 같은 거예요. 참. 도자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꼬시는 게 목적이었죠. 아니, 이 영화가 일본에서 송승헌이 또 주연을 하고 일본 여배우하고 리메이크가 됐었어요. 2010년에.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영화도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 패트릭 스웨이즈는 상체를 이렇게 탈의하고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몰리가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는 송승헌이 도예가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패러디가 아니라 연출이 됐는데, 그냥 상의는 탈의하지 않은 채로 하고 있어서 느낌이 좀 다르다는 것 같아요. 네, 데미 무어 짧은 커트머리가 그때 정말 유행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음악이 너무 멋있고, 이 음악만 나오면은 이 장면하고 같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죠. 음악이요? 제가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 영화가 한국에 들어온 게 1990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언체인드 멜로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이 음악이 리메이크된 게 1977년이에요. 이게 지금 그 혼혈 가수로 알려진 박일준 씨가 네. 들려드려볼게요.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 좋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 앞부분 영화에서 대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 후 첫날 침대에서 서로 얘기를 나눈 장면 중에서, 난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동감이야. 그런데 TV가 갑자기 켜지면서 사고 소식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저렇게 되고는 끝이야. 근데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왠지 사고가 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복선 같은 그런 대사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지막 장면, 유령이 되어서도 그녀의 수호천사가 되어준 쌤이 천국으로 가기 전에 몰리와 작별의 키스를 나눈 장면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배운 거는요. 영화든 현실이든 밤에 늦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총기를 소지하잖아요. 외국 정말. 영혼이 뭘까요? 네, 영혼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부터서 많은 이렇게 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정령과 이게 혼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혼은 이 사람이 죽으면 42명의 신들의 심판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면 혼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인들은 뭐냐면 조상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성적 원리에 대해서 혼과 백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비백산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놀래서 뭐 도망간다 이럴 때 혼비백산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백은 땅으로 흩어져서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혼비백산,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개념은 구약에서는 이 영과 혼이라는 이 육체를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영혼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로 돼 있다. 그렇게 하고 플라톤은 이제 뭐 생성과 변화가 소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라든가 스피노자가 다 있는데 이거는 보면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원설, 삼원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원설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이 두 가지로 돼 있다. 인간이다 그게. 그리고 삼원설은 뭐냐면 영혼과 혼과 육체로 돼 있다. 이제 이런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이제 가장 모범 답안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명하는데 사실은 과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뭐 미국에 있는 뭐 제임스 같은 사람은 영혼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생각이라든가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녁에 MBC에서도 그걸 방송을 했지만 흰 쌀밥을 2개를 넣고 한 쌀밥에다가는 계속 칭찬말을 하고 한 쌀밥은 비난을 하고 욕을 하면 흰 쌀밥은 굉장히 예쁜 곰팡이가 피고 욕을 했던 쌀밥은 검정 곰팡이가 필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몰랐던 나무에는 영혼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무도 계속 그걸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좋은 말을 하면은 물 흐름이 굉장히 느려진대요. 예. 그리고 저기 청진기 같은 걸 대고 이렇게 물 흐름을 들어보면 근데 거기다 나무에다 대고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물 흐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어떤 범신론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 모든 사회에는 그런 영혼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성경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모든 만물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가 그게 이제 기로 표현이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역사 속에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요. 한 인간은 점 같은 거예요. 아니 점도 아니지. 이 나라 이 땅에 이 공간들에 수천 년 최소한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것만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그중에 나라는 존재는 앞으로 수십 년만 흘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많은 사람들의 한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 사고가 나면 정권의 이 사람들은 국민 몇백 명 죽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사람 개개인으로 보면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묻히고 지나가고 역사 속에는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이 사람이 피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 영화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것들이었어요. 방송을 하려고 또 한 20여 년 만에 다시 보게 되는 느낌은 그런 거였어요. 사람 개개인이 하나의 우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사를 뭉뚱그려 보면 그냥 하나의 점밖에 없는 거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그 인연들과 한들과 또 기쁨과 이런 것들이 뭉그러져 있는 것이 역사구나 이런 걸 한번 느껴보는 굉장히 철학적 사유가 많았던 바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철학적 사유와 함께 저는 데미 무어가 너무 예뻤던 27년 된 영화인데도 다시 봐도 감동이고 재밌고 우피 골드버그 연기는 정말 멋있고 웃겼습니다. 네.
말만 앞서는 사람, 처음엔 그러려니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알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말과 행동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참아야 할 얘기인데, 그걸 못 참았습니다. 얘기해서 찝찝하고 후회한 적 있으시죠? 때로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새치 혀인, 방금 우리가 함께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정말 잘못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왕이면 좋은 말, 사랑 가득 담긴 말로 우리 서로 위로하고 힘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12번째 사랑과 영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니들이 나를 버리는 거냐 해서 나온 토사구 백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철수가 그냥 인정하고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봐요. 내가 5년을 정치를 해보니 사실 저는 보수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지지자 여러분 해서 보수의 스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미 보수의 스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아닌 척 하잖아요. 말로는 뭐 민주 진영에 있는 어떤 그 스펙트럼을 포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쥐고 있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뭐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투항했던 것처럼 그 딱딱 정확하게 인정하고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 실수했네요. 오늘부터 보수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58.6이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율이 20.9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민주개혁 세력 입장에서 국민의당 지지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해버리고 그리고 중도 또는 보수에 있던 사람들 표가 모아지면서 20.9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도 우리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만 합쳤을 때 지지율만 보면 뭐가 시너지가 별로 없는데 국민의당이 보수로 빠져나가 버리면 국민의당 지지하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민주개혁의 표들이 민주당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8.6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쪽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붙어주길 바라지. 당연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막 다수 들어와가지고 분탕질 치는 꼴 못 보겠다. 절대 받지 마.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와 박지원의 차이 같은 거죠. 박지원은 국민의당 선수로 전남지사를 나가고 싶어요. 참 그분 욕심 많아요. 네. 자기랑 동갑인 이부영 의장이 수년 전에 정계 은퇴를 했어. 난 더 이상 정치에 머물면 안 돼. 나이가. 네. 이분은 뭔가 체력이 좋으신가?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이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길을 내줘야 되는 분인데 언제까지 정치를 계속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저는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사실 이 말도 되게 웃긴 게 예전에 예측이 됐어. 그것도 예측이 그냥 예측이 나가고 혹시나 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이랑 합당하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으로도 기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마음이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는 독자 세력화 그 국정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썩어버린 보수, 썩어버린 민주 이 사람들과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제3당 다당제 설파론자, 옹호론자, 찬성론자, 맹신론자 안철수가 그런 지점에서 자기가 국정주의라는 센트럴리즘이라고 하는 저스트 센트럴리즘 얼티메이트 센트럴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은 생각은 자기는 지역구가 전남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쳐버리면 그래 니들이 보수정당하고 합친단 말이야. 어떻게 해. 이명박이 끄러기들 남아있는 당하고 합치냐.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질 건 뻔하잖아요. 이런 논의 자체가 박지원한테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불쾌하죠.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쪽에도 약간 질력난 느낌이에요. 질력났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제 안철수가 MB 아바타입니까는 하는데 숨겨진 아바타니 다수의 구성원들은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떠오르던 2012년에 안철수 까기 엄청 바빴어요. 뭐 다 거짓말이고 뭐 군대 안 갔다고 좀 무릎팍도 서주고 막 변희재가 제일 일자로 공격했던 게 안철수였잖아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총선 때 보니까 안철수가 데리고 들어온 애들 보니까 막 이태규라든지 해가지고 MB맨들이 막 다수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MB맨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명박을 모시고 있던 자들이 정당을 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갈까요? 새누리당으로 갈까요? 국민당으로 갈까요? 의견 타진 안 해봤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철수 가서 도와줘? 이런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고 문재인을 제외한 안철수라고 하는 대선 주자가 필요했던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 사실상 MB게임이 드러난 안철수를 데려다가 대선 후보로 모시고 탈당해서 분당해서 당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진령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보수를 폄하하고 있는 그 수구 적폐정당 사람들한테도 진력이 났지만 이 민주개혁 세력들한테 당내에서 약간 좀 인정받지 못하고 막 겉돌다가 빠져나오면서 지지자들한테 뭐 매번 비난받고 그러면서 후보 지지율은 뚝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력이 나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거대 정당으로 돌아가서 소수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그래도 몇십 명 있는 국회 교섭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탈원전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표현을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바꾸면서 당장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기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중립 원칙과 결과에 대한 존중,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공론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 참여당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사 중단 결론이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자신감이 더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 진영에서 공론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2조 원대 공사 매몰 비용 등을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울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 재개 결론이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일시적 중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오히려 매몰 비용 등에 대한 비판과 탈원전 공약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털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새로 시작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결론이든 존중하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정 문제를 논의합니다. 수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잦은 탈당을 설득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더는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가장 모범 답안이고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권고대로 탈당을 권유할 가능성이 큰데 열흘 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자동 제명됩니다.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 핵심 의원들 징계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결별을 마무리하면 다음 달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과 국민의당 사이의 통합 논의도 더불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통합 의견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 오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혹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 기반과 정체성이 달라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다 한국당과 통합을 앞둔 바른정당의 몸값 올리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 극복이 새 야당의 공통 과제인 만큼 야권의 새 판짜기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원 임모과장이 RAVS란 스마트폰에 특화된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 2014년 11월입니다. 그해 12월 국정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연구사업이 시작된 2015년 1월부터 2년간 진행된 국보연의 스마트폰 보안기술 연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곳곳엔 악성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것에 대해 방어하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가 감청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보연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임 과장 등 국정원과 함께 연구사업을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오해가 살만하게 그런 과제를 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해당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정치권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랄까 이런 게 하나 딱 터졌는데 국민의당이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예. 정당들은 다 해요. 예. 뭐 민주당도 하고 자유한국당도 하고 정의당은 못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게 당 내부 문건인데 밖으로 유출이 됐다는 거죠. 예.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된 걸까요? 유출시킨 걸까요? 시작부터 의심스럽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형식은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유출이 돼버렸어. 어떻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예전에 이명박근혜 정권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있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흘립니다. 모 관계자 이름을 통해서 흘려요. 여론을 떠봐요. 여론이 막 극하게 반발하면 아니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나가버렸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스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계 개편의 코어 이게 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따 이야기가 다 나오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당과 합치는 것이 국민의당의 선택지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단독으로 있으면 지지율 5%에서 그냥 계속 밑돌고 있고. 그럼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존재감도 확인해야 되고 당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냥 있자니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반작용이라고 보는데 바른정당 다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잖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지지율은 민주당 49.3, 물론 이제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이래요. 자유한국당은 15.0, 국민의당은 6.4, 바른정당은 6.8 이 정도 현재의 지지율인데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통합했을 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을 때 이 상황을 설정해놓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너지가 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했을 경우에 54.6%로 두 당 지지율의 합보다 1.1% 하락합니다. 저도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 표에는 분명히 MB계 지지율이라는 게 있어. 친박당인 박근혜 당은 못 찍겠는 사람들 중에 안철수가 하고 있는 극중주의, 사실 안철수의 극중주의는 지난 총선 때부터 그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건전한 보수표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권 분열도 만들어주는 그 효과를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지지율을 합쳤을 때 빠져나가 버리는 표가 있더라 이런 거고. 두 번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경우에는 26.3%로 4.5포인트 상승합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합보다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기존 체제 정당 지지율의 합보다. 다음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19.7%로 6.5%포인트 상승합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합치는 것보다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것이 사실상 더 효과적이다는 거죠. 거의 20%니까요. 근데 이걸 국민의당의 싱크탱크,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민주연구원이고 원장님은 우리 김민석 원장님이신데 국민의당의 싱크탱크가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국민정책연구원. 거기서 지난 13일에 14일 날 동안 여론조사를 한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안철수예요. 지금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면 국민의당에서 당 혁신 개혁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현재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을 일괄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일괄 사퇴하라고 그랬다기보다는 일괄 사퇴하려고 하는 안을 당 혁신안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미리 새나가가지고 지역위원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게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저런 걸 하려고 할까? 봤더니 오늘 여론조사가 새 나온 것이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당과 당대당 통합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꼭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지역위원장들이 자리를 내놔야 다른 그게 민주당이든 그렇죠. 바른정당이든 누구든 합칠 때 편해요. 예, 그 자리 배분을 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차려버린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선 이게 뭐냐?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대선까지 열심히 뛰어나는 단체 대표가 되고 싶은 안철수 입장에선 유승민이 들어와 주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종편 시사 패널들이 얼마나 허접한지 제가 그거 보고 느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 바른정당이 탈당해 나가면 유승민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게 없다 이래요. 저 새끼 뭐라고 왜 저러는 거지 했더니 논리가 그거야. 그러면 동정표가 바른정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개소리지. 뭐냐면 그때 13명이 탈당해 나갈 때도 동정표라고 하는 게 유승민한테 얼마나 들어왔어요. 일시적인 검색어 순위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숙권할 수 있는 사람한테 찍어주는 거야. 사표 방지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이득이 돌아가냐고. 지금 뭐 탈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잃어요. 근데 국회 일정을 논의할 때 선수로도 끼워주지도 않아. 원내 교섭단체에 지금 4개 당이 있지만 뭐 국회의장이 모여가지고 국회 일정 합의하고 뭐 할 때 원내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이 가가지고 다 그 일정을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안철수가 이 제3정당, 그러니까 다당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확인했다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데 이런 말이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거예요. 4개의 당, 그러니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당 이렇게 4개의 당을 두고 요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어떤 걸 지지하실래요 물어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은 3개의 당이 되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질문을 할 때 4개의 대상 중에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3개의 당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놓고 그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장난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건데 굳이 갖다 붙이자면 2개 당인 양당제보다는 많은 3당제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에. 뭐 거기다 정의당 포함하면 그게 4당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선거제도를 고쳐서 소수 정당이 당당하게 어떤 국민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게 그런 논의가 훨씬 더 다당제로서의 의미 있는 이야기지. 그냥 억지로 정치적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 현상을 보고 이렇게 자기가 내가 다당제를 구현해낸 사람인 양. 내가 다당제의 주인공인 양 이야기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어떻게 실망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여론조사의 의도가 다당제라는 걸 전제하에 여론조사를 해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라고 물어놓고 해석을 할 때 국민들의 양당제 열풍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다 진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 보여요. 정치권이 어수선해지는 게. 그 척발점은 사실 박근혜부터거든요. 박근혜가 구속 연장이 되느냐 안 되냐를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기점으로 잡았어요. 구속영장이 연장하는 것을 발부를 하게 되면 그때 시점에서 이제 친박청산의 어떤 타이틀만 갖고 박근혜 철당시키고 최경환 그리고 서청원 정도만 철당시키고 우린 친박청산했어 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어찌됐건 간에 홍준표가 박근혜를 쳐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른정당을 흡수하는 거예요. 왜? 바른정당에서는 박근혜가 싫어서 나간 그런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김무성이 막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싶어 미치겠지만 함부로 결행 못하는 이유가 명분 없다는 소리를 비난을 엄청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행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 다 자유한국당을 보내놓고 지만 지금 남아가지고 티켓은 이미 자유한국당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타고 싶은데 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한테 좀만 기다려봐봐. 따라오는 사람들 다 돌았다고 지금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언젠가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그것을 빌미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도 홍준표에 비해서 박근혜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공격해도 박근혜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결국 그 시작은 지지율 때문인데 막 15% 지지율 나오고 어쩌다 때는 20%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합쳐놓으면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을 막 모욕줘가면서까지 바른정당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모욕해가면서 짓누르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유승민 쪽에 응답을 하니까 바른정당은 당대당으로서 당신들의 가치를 인정해요.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 마찬가지로 의석수가 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똑같아. 어쩌면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적 자구책으로서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4월 달에나 6월 달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가 있다고 치면 사전의 정치작업은 올해 11월, 12월 달에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바른정당도 유승민이 출마하겠다고 한 전당대회가 11월 달, 다음 달에 최대한 빨리 여는 거거든요. 전당대회로 뽑은 이혜훈이가 빠져나가고 나서 바로 사실상 여는 거예요. 한 달여 만에. 그 정도로 빨리 정치 일정이 빨라졌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고 보면 지지율이 올라갈 생각이 택도 없이 안 해.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지지율이 똑같아요. 5%에서 0. 몇 프로 왔다 갔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짓. 국민의당 당원들만 지지해도 나오는 그런 거. 확장성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물어보고 싶겠죠. 그 유승민이요. 네. 안철수와 세트 플레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거의 동시에 지금 안철수가 주호영을 만났다 그러거든요. 네. 바른정당의 지금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그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 안철수하고 유승민은 거대 야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 쪽의 협공을 피하지 못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두 사람, 유승민, 안철수가 세트 플레이로 약속 겨루기 같은 걸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던 국회의원들 중에 TK 쪽은 빼더라도 대체적으로 바른정당으로 온 사람들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거든요. 자유한국당으로 가도 별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무조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으로 최소한 당 대표급에서는 서로 합의가 된 게 아니냐. 합당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뭔가 굉장히 좀 곤란해지고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양당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사람들한테 일단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시켜줘요. 여러 가지 인지를 시키는데 하나는 얘들이 합당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합당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구나. 시기의 문제지 일단 의도는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죠.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시켜주는 것과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정당과 정당 간에 우리 지지자들이 어떤 정당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건데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 올라간다는 건 말 안 하고 있잖아. 오히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올라간다는 거를 말 안 해주고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고. 그런 관점에서 안철수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저는 이게 계속 실현될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못 따라가죠. 그러면 사실은 찢어가는 게 이렇게 찢어지겠죠.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가는 바른정당과 남아있는 일부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가고 싶어 해서 지금 오매불망하고 있는 그 남아있는 일부와 바른정당과 합치고 싶어하는 안철수계 일부 이런 식으로 정계 개편이 되는데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은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가려고 하나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천홍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 쪽으로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자기 지역구를 잃게 되는 측면. 그래서 안철수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호남 무소속 연대가 탄생하면 다당제가 또 실현됩니다. 안철수 화이팅. 자, 다음에 무서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메르스 기억하십니까? 메르스? 몰스라고 하는 그 발음을 막 시전했던 메르스. 낙타고기가 위험하다고. 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때 참 메르스 사건 때도요. 뭐 메르스 사건으로 적발해서 뭐 탄저균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박근혜 씨 전파살 있었어요. 우리가 했었지. 낙타유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병석에 갑자기 누웠다는 둥. 뭐 그게 또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는 그게 또 마약이었다는 둥. 그 진실을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메르스가 이제 막 계속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고 메르스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사망자가 50명인가 넘어갈 때쯤에 메르스 유족들이 이제 다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만 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책위 같은 걸 보내죠. 국가기관이 뭔가 제대로 된 걸 안 해가지고 그때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박근혜 지지율 깎아먹는데 아주 일조했던 게 박근혜 정권의 무능. 거기서 박원순 시장이 치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정권과 차별화된 거 보여주고 그랬죠. 근데 그 메르스가 이제 사망자가 막 50여 명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유족들끼리 이제 협의체를 같은 걸 만들어서 정부와 이제 대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유가족 모임을 막아라 하고 지시를 했던 게 당시 이병기 대통령